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어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대표 연설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연이은 비판 발언으로 여당 의원 일부가 본회의장을 떠나는 등 파행이 이뤄졌습니다. 첫 소식 한성원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추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미래, 협치, 민생을 주제로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입법과 개혁 과제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뿐 아니라 의료와 교육, 노동 분야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나서 45분간 연설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할 땐 여당 의원 자리에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야당 의원은 기립박수를 쳤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와 선전선동이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응급실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격려를 하고 또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주변에 노령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도 있어 응급 환자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의료진은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네, 대학병원보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각 타임마다 2분씩 쓰시면서 1시간 반가량 응급실 등을 돌아본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핵심인데 국가가 제대로 돕지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 의료진이 탈진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필수 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의료개혁과 관련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응급실 근무 의료진에게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 의료개혁안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9번째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저녁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일부가 종로와 용산 등 서울 도심에도 떨어지면서 신고가 이어졌는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주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포착돼 군경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8시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난달 10일 풍선 240여 개를 부양한 지 25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 살포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 성북구, 중랑구 등에 1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곧바로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야외활동에 유의하고 접촉을 삼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오물풍선이 풍량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3,800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살포도 대북전단에 맞대응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연이어 살포하자 지난 7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내용 또 여당 반응까지 함께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 뭐 보셨습니다만 분위기는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이 일부 자리를 뜨기도 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벌어졌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먼저 김민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참 뜬금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식이나 되면은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말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침소봉대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야말로 선전선동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예. 지금 이게 개벨스식 선정선동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근거는 되지 않고 주제어만 계속해서 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야기시키고 있는지 네.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선전선동할 테니 니네들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해봐라 식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그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독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나 지금 이걸 선전선동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계승합니다. 건국 대통령. 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평화선을 바탕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임을 천명했습니다. 예. 네, 당연히 이 독도 우리 땅이라고 계속해서 이걸 지켜내고 있는 거 보수 정치인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러한 독도들을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만든 것 김대중 대통령 때 신한일 어업협정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기준선으로 신어업협정 맺었죠. 이로부터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일본 각 언론들에서 한국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인정했다라고 대서특필합니다. 이 역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가져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최초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한 외교하자라고 독도 방문한 거 뭐라고 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죠.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동기에서 독도를 지은 거 문재인 대통령 당시 아니겠습니까? 예.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독도를 이렇게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왔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금만 역사를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더 이상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이런 발언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과거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또 보수의 그 가치를 보더라도 독도를 뭐 일본에 내주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선동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연설에서 앞서 이제 대통령실이 반박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독도 지우기 의혹이 또 거론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독도가 당연히 뭐 저희 땅인데 일본 자위대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 좀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조금 굴욕적인 것보다는 좀 당당하게 좀 해라라는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방점이 있는 거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라고 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중일마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친일파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독립기념관장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 예. 그리고 군의 정신교조에 어쨌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된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가 아무래도 독도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 자위대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에 대한 외교를 좀 더 당당하게 해달라는 야당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방금 전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우선 계속 잘못하면 이란 관절 달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걸 탄핵을 암시하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냥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생각도 없고 근거도 없이 말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생각한다, 탄핵이 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까지 가능할지 몰라도 이거는 100% 기각 나오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민생이라는 건 머릿속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오로지 정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 이 말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불행한 전철을 밟기 위해서는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이 끝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선전선동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심을 거역하면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글쎄요.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건 아닙니까? 그 야당의 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역대 쭉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수위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내에도 좀 물어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탄핵보다 퇴임 후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전철에 대해서 그게 떠오르고 또 사실 저희가 탄핵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어제도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개헌을 제안을 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 그리고 4년 중임제. 그러니까 탄핵을 요구하면 이런 개헌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이 정도 지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협치를 좀 강조할 것 같은데 이게 협치가 이루어질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야당의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향한 이 조롱과 언어폭력에 난무하는 이 국회 가서 곤욕을 치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상황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상황을 이해하죠. 근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먼저 건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은 사실이 어디를 아니다? 계속 보면 가시라고 건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불참하겠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됐는데 지금의 상황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차마 가시라고 건의를 못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개원식에 불참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참석해야 할 의무가 전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 조선일보 최근에 그 언론에도 보면 7명의 전직 대통령의 개원식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이 대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도 역사의 어떤 흔적을 남기시는데 좀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매우 아쉽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물론 뭐 아닐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대야에 대한 기조는 훨씬 더 강해진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었다면 저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민주당이 어떤 협치의 대상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대상이 됐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독재를 운운하고 있는데요. 독재를 운운할 수 있는 나라, 계엄령을 운운할 수 있는 나라라면 정말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조롱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단지 정치적 비판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건의를 넘어서 이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정말로 인격 모독과 그리고 조롱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발언까지도 자유롭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TV들이 촬영하고 있는 곳에서 언론에 나가는 곳에서 대통령 망신 주기에 지나지 않을 장소에 저라도 제가 모시는 대통령 가지 않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화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대표들이 만나고 이런 식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 SNS에 윤 대통령이 보낸 이 추석 선물을 거부하겠다. 인증글 올리고 있어요. 이건 또 이거 어떻게 봐야 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22대 국회의원 됐을 때 또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께서 보낸 난을 또 의원실 밖에 내놓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해서 대통령께서 난을 보내셔야 되는데 어쨌든 누가 먼저 잘못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통령께서 난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 당선 그 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석 선물이 거부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쇼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작은 것들이 사실 대통령이나 어떤 여당이나 야당의 심리를 자극해서 필요 없는 정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긴 동의하시죠 지금? 이건.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서도 또 조롱해요.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가 선물을 보냈다. 받기 싫은데 스토커 수준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대통령실에서 선물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에. 추석 선물 오기 전에요. 주소 다 물어보는 전화가 옵니다. 받기 싫었으면 그때 저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놓고 이런 쇼를 하지 마라. 정말 불필요한 정쟁에 국력 낭비를 하지 마라. 정치적 소모를 하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이 다혜 씨가 글을 올렸어요. 자, 저희가 그래픽을 마련했는데요. 한번 좀 보시죠. 자,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닌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 글을 쓴 의도, 이건 어떻다고 먼저 해석을 하십니까? 그냥 화나서 쓴 것 같아요. 화났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3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저런 글은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뒤에 우린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다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 하위 개념이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흥망성쇠를 같이 할 때 운명 공동체란 말을 쓰는데 저건 경제 공동체임을 인정한 말이랑 똑같아요. 더 강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정말로 생각 한 번 더 해보지 않고 화나는 대로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게 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쯤 되면 막 가는 거 이거 하니까 이제 사람들 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뭐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누구를 겨냥해서 한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강성필 소통위원장. 저는 아무래도 문다혜 씨가 어떤 검찰 그리고 더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지층에 대한 무슨 결집 이런 생각으로 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제 물론 지지층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물론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어떤 이런 어떤 추상적인 슬로건 같은 어떤 메시지보다는 지금 검찰이나 언론에 나와 있는 의혹들 중에서 조금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든다고 하면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고 그 검찰이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과거에 경제력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생활비나 뭐 용돈을 받았었던 사람이 어떻게 별장에 있냐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돈이 많아서 쉬는 별장이 아니라 이것을 공유 숙박업으로 해서 먹고 살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설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도 뭐 이해는 하지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좀 이어서 말하자면 김정수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송금한 요 내용, 또 문 전 대통령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물론 5천만 원 빌려준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해명을 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참지 말고 뭐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소명하는 게 더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사실 민주당이 어제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말을 해요. 별장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죠. 이걸 구매하는데 돈이 어디서 났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가 그렇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계속해서 회피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들어왔으면 검찰에 가서 여기 항변을 하면 됩니다. 이의가 있다라면. 제가 이거 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당시에 썼던 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좀 짧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장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철저히 피의자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대하고 강제 수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본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했던 말을 본인들의 잘못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이거 정치 탄압으로 물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들어왔다면 이에 협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 가족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잘 새겨 들으시고 잘못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해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서 이제 문 전 대통령도요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이 자신이 그 메밀밭을 찾아서 메밀밭을 이렇게 보는 이 뒷모습이 공개된 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하게 노 전 대통령 과거 사진하고 좀 유사하다. 지금 화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장면들이 이제 그대로 이 노출이 되니까 문 전 대통령 직접 반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왔는데 저 게시물을 올린 글쎄 의미? 뭐 이렇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게시물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밀밭, 두 번째는 뒷모습, 세 번째는 먹구름의 하늘인데요. 저 메밀밭은 본인이 자연인이 됐고 이제 자연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뒷모습은 이제 권력을 내려놓은 힘없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의미하고 하지만 먹구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가올 시련, 검찰 조사를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보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죠. 왜? 우산, 반바지, 샌들. 비가 와도 나 이제 우산도 있고 반바지 있고 샌들 신었으니까 당당하게 준비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질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유의 특혜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특혜 취업에서 지금 특혜가 있었는지가 지금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고 누가 최종 수혜자인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특혜 취업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조금 순서상 오류가 있다. 이건 좀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게 뇌물이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 수사를 하겠다. 여기까지 나온 건 맞는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현장을 찾아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은 데 이어서 어제 윤 대통령 경기도의 한 응급센터를 찾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특히 대형병원,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한숨 소리가 좀 서로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이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여야의 이제 정쟁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조차도 이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안철수 이제 의사 출신이죠. 안철수 의원도 정부 인식이 아니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니까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는 맞습니다만. 네,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도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료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더 충실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게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죠. 의학 분업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이게 이 제조권이 약사에게 넘어가자 예. 의사들이 지금처럼 총파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의사들의 총파업에 대해서 이게 제공했던 것이 예. 의대 정원 축소였어요. 네네네. 그 이후로 지금 28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의대 정원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기업들이 단합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네네. 예,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단합행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그냥 계속 28년째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민적 보편적 이익,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개혁에 앞장서야 되고 누군가는 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정치인들 비겁했습니다. 이거 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건의 본질은 지금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또다시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릎 꿇는다면 네네. 대한민국의 의대 정원 절대 늘릴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건 너무나 죄송한 일인데요. 네네. 여야정 할 것 없이 지금 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해결 문제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두고 예. 어떻게 해야지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댄다라고 하면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걸? 일단 대통령께서 좀 인식을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 어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제대로 깨달으셔야 되고 네네. 그 바탕에서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한 발 물러서는 예. 양보할 수 있는 유연함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수원의 한 3층 빌라에서 불이 나자 30대 손자가 90대 할머니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손자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살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숨졌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2층 높이의 가건물 지붕 위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위로 소방대원이 건물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불길이 잡히자 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여성을 들것에 실어 구조합니다. 불은 새벽 6시 30분쯤 건물 3층에서 터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다 튀어나가지. 펑펑 터져갖고 유리창 다 튀어나가고 펑펑 터져서 불이 확 붙어버린 거죠. 불이 나자 3층에 있던 30대 손자는 90대 할머니를 안고 창문을 통해 지붕 위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관적으로 탈출이 어려워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안고 3층 그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화마를 뚫고 탈출했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산 손자는 평소에도 효심이 깊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를 극진하게 이렇게 막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아까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한 게 할머니 그때 손자 손녀가 엄청 착하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하고 3억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 씨의 경우 이제 앞서 재벌 3세를 사칭한 이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죠.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징역 4년이 내려졌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혐의는 크게 두 개인데요. 예. 첫 번째는 골프채로 폭행한 겁니다. 이런데 이제 폭행의 상대방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어린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복지법으로 가서 아동학대죄 등이 이제 적용이 돼서 형량이 더 세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사기인데 이번에는 전청조 씨가 여자라고 하면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 아니 어떻게 어린 학생을 다른 것도 아닌 골프채로 폭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기를 친 다음에 그걸로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그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전청도의 그 죄질은 굉장히 나쁜데 그런데 일단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미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년 더 받으면 16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4년 정도로 이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 명령 신청 각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상 신청 제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이제 손해를 보전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 긴급히 손해를 배상받아야 될 어떤 사람들을 좀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 명령입니다. 소송 그 촉진 등 특례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배상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사법연관에 보면 2022년 통계로 인용률이 35.9%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죠.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계산되고 이렇게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도 사기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금액이 뭐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산해야 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 가서 판단받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각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피해 구호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남현희 씨, 최근 서울시 체육회가 내린 이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이 조치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과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의심되는 행동이 저한테는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발견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한테 집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보였었어요. 남현희 씨는 범행에 대해 아예 몰랐던 건가요? 남현희 씨가 고소했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피해 대회 어떻게 되세요? 그 남현희 씨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러면서 소송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자격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징계 기준이 거기에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일으킨 경우, 야기한 경우에는 이렇게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남현희 씨가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전청조 씨 등과 함께 일련의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사회를 들썩들썩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펜싱 협회에서는요 아예 제명 조치를 내렸었어요. 거기에 불복해서 서울시 체육회에다 불복을 했는데 이제 서울시 체육회는 자격정지 7년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31년 8월까지는 자격정지다. 이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제명된 거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체육회 내부에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판을 통해서만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뭐 법원 간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수찬 씨 밝은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김수찬 씨의 어머니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 남편의 가정폭력과 협박 피해 폭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KBS 한 예능 프로에 어떤 중년 여성이 나와서 폭로한 내용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의 유명한 가수인데 14년 전에 이혼하는 그 친부, 그러니까 친부의 폭력으로 인해서 자녀 셋을 데리고 그냥 뭐 그 위자료도 없이 이혼을 했는데 그 부친이 나타나서 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런 폭로를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소 충격적이긴 한데요. 실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수 활동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수 이 행사에 가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가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게 김수찬 씨였고 김수찬 씨 본인이 팬카페에 그 사실관계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수찬 씨 역시 가족사를 이제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수찬 씨의 입장은 어떤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가족사를 들어보니까 이제 밝히기는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은 든단 말이죠. 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런 가족사를 통해서 그런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이런 유명 연예인이나 그냥 아니면 운동 선수를 통해 가지고 가족을 통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은 햇볕 쬐이면 딱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김수찬 씨 용기가 오히려 더 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현 좋으신데요. 곰팡이가 사라진다. 알겠습니다. 소속사의 대처도 궁금한데 어떤 조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은 이 지금 최근 상황에서 소속사도 그렇고 김수찬 씨 본인도 그렇고 김수찬 씨 친모도 그렇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양육비 청구 소송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친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친부가 유포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속사는 즉각적으로 친부에 대해서 반론 제기 및 악의적인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부친의 반론 제기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론 제기는 이 방송에서 또 일방적 폭로기 때문에 부친이 또 사실관계에서 다른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이 돼야 되는데 소속사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건 보면 이미 상당수 이 친부가 연예계 주변이나 이런 곳에 허위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이런 걸 반론권 행사 차원에서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이 김수찬 씨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또 소속사의 어떤 이 연예인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이 피겨 선수 이혜인 선수가요. 관련해서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선수에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혜인 선수 처벌을 원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혜인 선수 관련해가지고 그 선수 A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비난이 있었고 심지어 협박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수의 이제 변호사가 밝혔는데 사실 빙상연맹 조사에 있어서도 이혜인의 행동이 범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압력을 받고 성추행 당한 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혜인 선수가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으면 그러면 징계는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길다고 이혜인 선수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이어서 17년 동안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연금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복지를 지켜내려면 국민 모두 일정한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결단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서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6년째 제자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한 달 소득이 286만 원일 경우 현재는 25만여 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37만 원 선으로 약 1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소득 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체계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는 게 정부의 큰 구상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속에 현재 체계를 유지할 경우 1,036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엔 고갈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액의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에서 64세까지 이제 인상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는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 구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내년도 법률 개정, 내후년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핵심은 이거 같아요. 지금보다는 더 내지만 네. 지금 받는 것만큼은 받게 된다 이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게 되고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는 거를 보험료율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행 이제 9%입니다. 근데 이 보험료율을 13%로 이제 올리겠다라고 이제 개혁안이 이제 나온 네. 상태고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럼 다른 나라들은 몇 퍼센트를 내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OECD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18%를 내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13%도 사실 OECD 평균 대비해서 보면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9%다 보니까 이제 개혁안이 이제 13%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럼 얼마를 내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의 평균 이제 월급이 한 28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현행 한 25만 7,400원을 내고 있거든요. 9%로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는 이제 반을 또 회사에서 내주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일단 25만 7,4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3%의 보험료로 오르게 된다 그러면 37만 1,8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르는 금액 보면 한 11만 4,400원이 오르게 돼요. 그럼 그것도 반을 또 회사에서 대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장 가입자분들은 5만 7,200원 정도가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는 단계적으로 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13%가 딱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제 오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소득 대체율이 지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2%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국민연금 냈을 때 그 소득 그 기간 동안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았을 때 내가 냈었던 소득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대체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사실상 42% 정도 되고 이게 개혁안을 보면은 그대로 가자 42%.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처럼. 근데 이 소득 대체율이 또 문제죠. 왜냐하면 사실 야당 쪽에서는 더 높이자라는 그렇죠. 거고 왜냐하면 기금 안정성으로 본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게 또 여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2%로 동결해서 그대로 가자는 게 이제 정부 개혁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험료율이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13%가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인상폭을 차등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매년 내는 그 인상폭이 다 다르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게 되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 20대가 0.25%포인트씩 1년마다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0대 같은 경우는 4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4년 동안만 이제 1%대 오르게 되는 거고 40대 같은 경우는 0.5%대 오르다 보니까 13%에 다다르려고 그러면 8년이 걸리고요. 30대가 12년 걸리고 20대가 16년에 걸쳐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장년층 같은 경우 50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그러니까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13%를 또 나눠서 내다 보니까 장기간에 조금씩 오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장년층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년층이 좀 불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50대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거의 50%가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봤을 때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50대 같은 경우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사실상 내가 내는 것보다 덜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요. 2056년에는 완전히 뭐 연금이 고갈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연금 개혁안으로 가면 연금 고갈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고갈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보관이고 개혁안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제 연장을 시키겠다 보시면 되겠는데 네. 실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한 56년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6년은 완전히 이제 고갈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장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보관이고 네. 지금 모수개혁하고 1% 이상의 이제 기금 수익률 제고하고 자동 조정 장치가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 한 2088년까지는 이제는 좀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개혁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32년 정도 더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혁안이 분명히 좀 이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이번에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국회 문턱 넘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네. 벌써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는 연금 개혁안을 특별위원회로 넘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천천히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뒤로 미뤄왔다는 거죠. 표심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이거는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처리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어쨌든 간에 이번 국회에서는요. 이 수기 과정을 좀 거쳐서 이 개혁안을 정부 개혁안이 사실 거의 30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안을 좀 귀담아 들어서 어떻게 간에 수기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혁안은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7년 만에 개혁안이 나왔는데 실제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시애틀과 유타 등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가 또다시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 경찰이 학교에 들어서고 학생들이 두 손을 들어올린 채 교실 밖으로 향합니다. 교내 곳곳에 학생이 대피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4일 아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y child was in his classroom, and so the shooter was shooting across from the classroom. So his coach had ended up blocking his door and locking the door. 총격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At about 9:30 this morning, we received the first call that there was an active shooter in on this campus. We have multiple injuries. We do have a suspect in custody. 현지 언론은 체포된 총격범이 14살 소년으로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시애틀의 한 고속도로에서도 이상 동기 총격으로 6명이 다친 데 이어 루이지애나에선 11살 남자아이의 총격에 전 시장과 딸이 숨졌습니다.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11월 미 대선에서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It's senseless. It is. We've got to stop it. And we have to end this epidemic of gun violence in our country once and for all. 전날 유타주에선 차에 혼자 남겨진 8살 아이가 총을 만지다 오발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패션위크인데요. 특별한 모델들이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키이우에서 처음으로 패션위크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무대 위에 마련된 의자에서 의족을 착용하고 나서는데요. 관객들 앞에서 그는 당당한 생존자의 모습입니다. 네, 참전 용사가 패션쇼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전하려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패션쇼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세계에 상기시키고자 하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한 디자이너는 전쟁을 겪고 생존한 참전 용사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신체가 불완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패션위크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키이우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폴타바에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모습에 숙연해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됐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지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9도, 대전과 전주 32도, 대구는 33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충북, 일부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오늘 밤에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